안녕하세요. 문학캐스터 레몬입니다. 오늘 함께 볼 작품은 1960년 새벽에 발표된 최인훈 작가의 광장입니다. 작가는 이 소설을 굉장히 아꼈는데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느냐? 바로 그동안 켜켜이 쌓인 머리말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문학과 지성사의 최인훈 작가 전집본에는 1960년에 처음 발표된 광장의 서문부터 1961년에, 1973년에, 1976년에, 1989년에, 2010년에 쓰인 작가의 서문들이 최근 순으로 적혀 있어요. 그때마다 작가는 변화하는 사회에 맞춰 이야기를 들려주는데요. 서문처럼 소설 역시 조금씩 개정됩니다. 1976년 개정판에서 5번째 개정이라고 쓰인 것으로 보아서 2010년의 개정은 결과적으로 7번째 개정판이 됩니다. 한자어를 비한자어로 고치는 작업들도 있었고요. 또 줄거리를 수정한 부분도 있어요. 나중에 시간이 되면 다 읽어보고 싶어요. 그때마다 작가의 언어에 깃든 시대적인 생각을 들여다볼 수 있을 테니까요. 광장, 함께 읽기 전에 이것부터 알고 갈게요. 광장은 시간 순서대로 사건이 이어지는 소설은 아니에요. 그래서 헷갈리죠. 시간 순서대로 거치는 공간을 먼저 알면 좀 덜 헷갈리겠죠? 남한, 북한, 그리고 굴속, 판문점, 마지막으로 타고르호를 거치게 됩니다. 그걸 기억해 두시면 훨씬 편하실 거예요. 이야기는 인도의 배, 타고르호에서 시작됩니다. 넓은 동중국 바다 위에 떠서 중립국으로 가는 길이에요. 보름 동안 땅을 밟지 못하고 있죠. 이 배에 타고 있는 31명의 사람들은 석방포로들, 그 가운데 우리의 주인공 이명준이 있습니다. 얼굴 없는 눈이 헛개비가 나를 바라본다. 명주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며 넓게 펼쳐진 바다, 그리고 그 위를 나는 2마리 새를 멍하니 바라봅니다. 배에 오르기 전 포로 신분 이전의 이명주는 평범한 학생입니다. 서울에 있는 대학교 철학과 3학년이죠. 혈육 한 명 없는 남한에서 그는 영미와 태식이의 집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영미의 아버지 변성재는 살림이 넉넉해서 명준이 정도는 먹여 살릴 수 있었고요. 예전에 이명준의 아버지인 이형도와 친구 사이였거든요. 명준이의 어머니는 안타깝게도 세상을 뜨셨고 반일 투사였던 아버지는 광복이 되는 해 평양으로 떠나버립니다. 아버지는 다정한 분은 아니었습니다. 늘 바쁘셨고요. 자주 집을 비우셨죠. 딱히 아버지가 그립지는 않습니다. 철학과 학생답게 명주는 자신만의 생각에 깊이 빠지곤 하는데요. 남한에서 광장은 죽었다. 이게 그가 내린 결론입니다. 남한의 광장이란 선량한 시민은 발 디딜 틈이 없고요. 어쩔 수 없이 광장에 발을 디딜 때면 약탈과 범죄를 견뎌야 하는 곳. 그리고 필요한 약탈과 사기만 끝나면 텅 비어버리는 곳. 정치도 예술도 모두 무차별한 공격과 거짓과 부정하게 오가는 돈으로 얼룩진 곳. 그것이 남한의 광장. 그리하여 남한은 광장에서 약탈한 것들로 자신의 밀실만을 배불리는, 그렇게 각자의 수준에 맞게 자신의 밀실에만 투자하는, 그곳만 푸짐하게 만드는 곳. 이것이 이명준이 생각하는 남한입니다. 그의 삶을 들여다보면 가능한 생각이에요. 명주는 뜬금없이 경찰서에 2번이나 다녀와야 했어요. 아버지가 민주주의 민족통일전선 중앙선전 책임자로 대남방송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대남방송은 휴전선 부근 대형 스피커에서 북한 노래를 틀거나 북한 정치를 찬양하는 내용을 내보내는 방송이에요. 명준의 입장은 난처해집니다. 이데올로기 싸움이 한창이던 그때에, 그것도 남한을 향해 북한을 옹호하는 방송을 하는 자리에 아버지가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그는 벌써 꼬리가 붙은 범죄자예요. 첫 번째 취조 때에는 무조건 불나면서 엄청 두들겨 맞고요. 2번째 취조 때에는 더 심합니다. 여러 명의 형사에게 눈앞에서 비웃음을 당하며 수치를 감당해야 했죠. 그는 무너져가는 삶을 어쩌지 못해서 인천에 사는 강윤혜에게 기대를 겁니다. 하지만 어쩐지 윤혜와의 사랑은 완전하지 못해요. 이루지 못하죠. 그리고 그는 인천에 있는 술집 주인을 통해 배를 구해서 몰래 이북으로 가는 길을 택합니다. 거기엔 어쩌면 다른 삶이 있을지도 몰라. 이렇게 기대한 거죠. 북한에서의 삶은 놀라웠습니다. 전혀 다른 의미로요. 항일투사였던 아버지는 이제 적산 가옥에서 딸뻘 되는 세부인과 함께 기름지고 부유한 삶을 꾸려가고 있었고요.
인민들 앞에서 말을 할 때에는 당 선전부장의 검토를 거쳐야만 할 수 있었습니다. 언어의 자유가 없어요. 여기서 당 선전부장이란 요즘의 홍보팀 혹은 대변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명주는 노동신문 본사 편집부에서 근무하며 북한의 실체를 목격합니다. 당시 남만주 알현에 조선인 콜호즈가 있었어요. 여기서 콜호즈는 집단 농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련의 농업생산협동조합이지요. 실제로는 그곳의 상황은 좋지 않았어요. 허술한 물건에다가 제대로 된 보수도 받지 못하고 혹사당하고 있었죠. 사람들이 입은 의복 중에는 일본인들이 버리고 간 옷가지와 신발들도 있었어요. 아직 생산 능력이 따라잡지 못한 거죠. 당연한 거예요. 전쟁을 겪었잖아요. 그곳의 실상을 취재하고 글로 쓰는 것이 누구의 역할이죠? 이명준 기자의 역할입니다. 그러나 그는 곧 자아 비판, 스스로 무엇을 잘못했는가를 털어놓는 자리에 불려가게 됩니다. 그의 기사에 대한 평가는 이렇습니다. 그의 소부르주아적인 판단의 낙후성으로 말미암아 현지 동포들의 영웅적인 증산투쟁의 모습을 파악하는 데 실패했다. 다시 말하면 왜 내 생각을 썼니? 당의 의견은 정해져 있다. 우리는 성공하고 있어. 입니다. 그 밖에도 혁명과 새로움을 주장하던 북한은 전혀 새롭지 않습니다. 볼셰비키 당사를 이용해야만 말을 할 수 있는 기이한 논리가 판을 치고요. 여기서 볼셰비키, 즉 소련 공산당이 당을 이끌어갈 때에 어떤 결정을 내렸고 어떤 말을 했는지가 모든 명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혁명이 아닌 혁명 흉내에 불과했던 겁니다. 명주는 북쪽이 표방하는 논리, 스탈리니즘을 찬찬히 뜯어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믿음을 기반으로 하는 그리스도교, 종교와 쌍둥이처럼 닮아 있다는 것을 발견해요. 처음 교회를 세웠을 때의 정열과 믿음을 현대 교회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듯이 스탈리니즘이 본래 가지고 있던 기치 같은 것, 가치 같은 것은 이제 헛것을 섬기는 의식으로만 남아 있습니다. 스스로 왜 월북을 했을까? 자책하던 명주는 아버지와 부딪힙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인민의 공화국입니까? 제가 남조선을 탈출한 건 이런 사회로 오려던 게 아닙니다. 아버지가 그리웠던 것도 아니고 형사의 고문이 두려워서도 아닙니다. 정말 삶다운 삶, 보람 있는 삶을 살고 싶었던 거예요. 제가 왜 남한에서 탈출한 줄 아십니까? 그곳은 민주주의라는 탈을 쓰고 비루한 욕망과 권세욕 그리고 섹스만 남겨두었습니다. 소위 민주주의를 서양에서 배워왔다는 놈들이요. 자기 몇 대조가 무슨 판서 무슨 참판을 지냈다는 자랑을 늘어놓으면서 난장판을 만들어 놨다고요. 여기 오면 다를 줄 알았죠. 그런데 여기 오니 사람들은 무관심하게 구호만 외치고 있습니다. 그저 양떼들처럼요. 인민을 타락시킨 건 북조선의 공산당원들입니다. 그들은 치사하고 비굴하고 게으른 개들입니다. 그는 결국 아버지의 집을 나와서 하숙을 구하고요. 신문사에서도 활자와 씨름하지 않기로 하고 그냥 야외극장 짓는 일로 봉사를 나가겠다며 자기가 자처해요. 그래서 몸을 쓰는 일을 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게 괴로우니까요. 그러다가 몸을 다쳐서 오른쪽 허벅지뼈에 금이 가는 바람에 병원 신세를 지내게 됩니다. 불행 중 다행이랄까요? 명주는 병원에서 국립극단의 무용수 은혜를 만나게 됩니다. 은혜는 곧 명준이의 삶 전체가 되죠. 그래서였을까요? 명주는 은혜가 모스크바 예술제에 가지 못하도록 떼를 씁니다. 은혜에게는 모스크바 예술제를 시작으로 유럽을 돌면서 무용수로서 이름을 알릴 절호의 기회였거든요. 처음에 은혜는 가지 않겠다고 굳게 약속을 해놓고 아무 말도 없이 떠나버립니다. 그 사이 한국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명준이는 군인으로서 낙동강 전선에 소속되지요. 그리고 어느 날 낙동강 전선 사령부에서 은혜와 마주치게 됩니다. 꿈만 같은 일이었어요. 사실 은혜가 소속된 국립극단 역시 전쟁 소식에 귀국하게 됐고요. 은혜는 명준이를 만나기 위해 간호병으로 자원한 거였습니다. 죽기 전에 우리 부지런히 만나요 하고 말하던 은혜의 말처럼 두 사람은 죽음이 서로를 갈라놓기 전까지 매일같이 골 속에서 만납니다. 그리고 은혜는 공산군이 총공격을 계획했던 그날 유엔 공군의 폭격과 함께 세상을 뜹니다. 전쟁이 끝나고 판문점에서 송환 등록이 시작됐을 때 이명주는 제3국으로 가리라 마음을 먹습니다. 은혜가 떠난 시점에 북에는
아무도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으니 북으로 갈 필요는 없었고 남한에도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먼저 공산군 장교와 인민복을 입은 중공 대표가 이명준을 설득하려 합니다. 회유죠. 동무, 지금 인민공화국에서는 참전 용사들을 위한 연금 법령을 냈소. 동무는 누구보다도 먼저 일터를 가지게 될 거고 인민의 영웅으로 존경받을 것이오. 그의 답변은 언제나 한 단어로 간단합니다. 중립국. 대한민국 장교와 미군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내 나라, 내 민족의 한 사람이 타양 말레 이국에 가겠다고 하니까 동족으로서 어찌 한마디 참고되는 이야기를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중립국. 아이, 잠깐만. 지식인일수록 불만이 많은 것 압니다. 우리 사회에는 할 일이 태산 같아요. 당신 같은 지식인이 필요합니다. 조국의 품으로 돌아와서 조국을 재건하는 일꾼이 돼주십시오. 당신 처음 보았을 때 인상이 마음에 들어서 내 동생처럼 여겨졌거든요. 내가 개인적으로도 도와주리다. 어떻습니까? 그의 답은 변하지 않습니다. 중립국. 그리고 다시 타고르호. 그는 부채를 쥐고 지금까지 자신의 삶을 돌아봅니다. 자꾸만 펼쳐진 부채에서 좁은 사북자리로 떠밀려온 자신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여기서 사북자리는 부채를 접었다 폈다 할 때 중심이 되는 부채의 아랫머리를 가리켜요. 즉 점점 삶의 끝자락으로 밀려난 자신을 보게 되지요. 사람이 안고 뒹구는 목숨의 꿈이 다르지 않느니 하는 소리도 듣습니다. 이상화 시인이 절망 끝에서 외쳤던 시구, 나의 침실로의 한 구절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다를 바라보는 그의 눈길 끝에 처음으로 2마리 바닷새가 걸립니다. 2마리의 새를 보자마자 그는 생의 한 구석으로 밀려나는 기분을 떨치고 자신의 세계가 바다처럼 넓어지는 상상을 합니다. 큰 새와 작은 새, 어쩌면 은혜와 딸일지도 모를 일이지요. 이제야 명주는 활짝 웃습니다. 다음날 타고르호가 캘커타에 도착했을 때 어디에도 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 배 근처를 맴돌던 바닷새들은 그림자도 보이지 않게 됩니다. 이념 싸움이 판을 치는 현실에서 발을 디디지 못했던 이명주는 어쩌면 자신이 사랑했던 2마리 새와 함께 저 먼 바다로 날아갔을지도 모를 일이죠. 최인훈 작가의 광장 여기까지였고요. 지금까지 문화캐스터 레몬이었습니다.